절대로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괴담 상편. 건강해 보이는 등치에 비해 골골 걸렸던 나는 맨날 아프다는 소리 때문에 친구들이 싫어했다. 그렇다고 음침한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친구가 많이 없었다. 게다가 가정 불화로 인해 엄마는 돌아오질 않았고 아빠라는 작자는 한 달에 두어 번 집에 와서 1,000원짜리 몇 장 던져놓고 가는 게 다였다. 그래서 늘 집에 혼자 있거나 인근에 살던 친한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게 다였다. 그러다 학교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같은 반 친구가 전도해서 다니기 시작했는데 친가 외가가 다 크리스천이고 친가는 목사, 집사, 권사 다 있는 집안이라 어려서부터 교회 가는 거에 거부감은 없었지만 개인적으로 기독교인들의 오지랖 같은 게 늘 밥맛이었고 그들의 모순에 의구심을 많이 품다 보니 그 친구와 가는 교회 활동은 그저 여러 사람 사이에 끼고 싶었던 것. 단지 그것뿐이었다. 아빠가 몇 주 후 집에 왔다. 엄마가 집을 나간 지 약 3달이 채 되지 않았을 때 한쪽 다리를 저는 여자를 데려와서 그 단칸방에서 같이 살게 되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이 더 우울해졌던 것 같았다. 난생 처음 집을 나가서 갈 곳이 없어 혼자 교회 지하실에 갔다. 지하실에는 내가 좋아하는 피아노도 있었고 예배 보는 곳에 방석도 있고 그래서 쌀쌀한 추위는 면하고 잘 수 있겠다 싶어 들어갔다. 그리고 교회라면 왠지 혼자 있어도 기분 나쁜 무언가가 나타나진 않았을 것 같았다. 그 시간엔 아무도 없을 테니까. 피아노 발판에 보면 소리 죽인 게 있었는데 소리를 죽이곤 이것저것 쳐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때웠다. 그러다 위에서 발자국 소리 같은 게 났다. 황급히 피아노 쪽 형광등을 내리고 숨죽이며 강단 뒤로 숨었다. 왠지 들키면 집에 보내질 것 같아서였다. 그 시간에 올 사람은 없을 테고 조그만 교회라 경비도 없는데 예배당은 지하실과는 독립적인 별채라 학생부 외에는 잘 들어오지 않던 곳이라 내가 있는 걸 들켰나 싶었다. 저벅저벅 발소리가 지하실 문 쪽에서 멈춘 것 같았다. 끼익하고 둥근 수의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는데 너무 조용해서 그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렸다. 계단으로 누군가가 조심조심 내려오더니 거기 누구요? 하고 작게 외쳤다. 목사님인 것 같아 계속 숨어서 나가길 기다렸다. 몇 번인가 배회하는 소리가 나더니 다시 나가는 소리가 들려서 그대로 방석을 모아 깔고는 숨어있던 그 자리에서 잠을 청했다. 형광등도 못 켜고 하니 엄청나게 깜깜해서 지하실 문에 비치는 가로등의 붉은 빛이 계단으로 반쯤 내려오는 거에 의지해서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했는데 왠지 모를 한기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무섭다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아 애써 태어난 척하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에 심장이 입으로 튀어나오는 줄 알았다. 비명을 가까스로 참고 고개를 들었는데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소리가 난 쪽을 계속 응시하니까 조금씩 주위가 밝아졌는데 흰건 반이 안 보였으니까 그게 피아노 뚜껑이 내려간 소리라고 난 확신했다. 한시름 놓고 다시 누웠는데 갑자기 온몸에 털이 다 섰다. 그 육중한 뚜껑이 그것도 2번이나 스스로 닫힌다는 게 이상하지 않는가. 그때부터 공포가 시작됐다. 구석구석에 속삭이는 소리 옷깃이 스치는 소리 같은 게 들리고 등 쪽이 갑자기 시려졌다 사라졌다. 누군가 내 머리카락 한 올을 당기는 느낌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전형적인 공포 분위기에 누구나 느껴지는 상황들이겠지만 그땐 그 낯선 공포가 너무 두려웠다. 왠지 뒤를 돌아보면 큰일 날 것 같아 서서히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려는데 양쪽으로 갈라진 예배 의자 사이에 통로치게 거무튀튀한 뭔가가 기대어 있는 것 같았다. 순간 너무 놀라서 헉소리가 났는데 그게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아 눈을 감아버렸다. 그리고 주위를 더듬었는데 무언가가 탁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났고 위쪽에서 빠른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지하실 문이 열렸다. 눈을 뜨니 그 형체는 없었고 나는 반사적으로 예배 의자 밑에 숨었다. 또 거기 누구여 하는 소리에 마른 침을 삼키고 엎드려 있었는데 저벅저벅 발소리가 내 쪽으로 점점 왔다.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숨어야 하나 생각이 드는 동안 내 앞에서 발소리가 탁 멈췄다. 그래서 나는 나갈 요령으로 발소리가 난 쪽을 응시했는데 발이 안 보였다. 분명 이쪽에서 소리가 났는데 발이 없다는 게 이상했었다. 아무래도 내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져서 몸이 떨려오는데 나지막이 끄그그 하는 소리가 났다.
영통과 항문이 같이 쪼그라드는 게 진짜 눈물이 막 터져나왔다. 나무를 쥐어뜯는 소리, 이를 가는 소리 같은 그 계음이 날 피 말리던 중에 엎드려서 얼굴을 파묻고 있는데 머리가 갑자기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 순식간에 머리를 확 쳐들었는데 시발 내 눈앞에 눈이 있어야 할 자리가 뻥 뚫린 뭔가랑 눈이 마주쳤는데 헉소리도 안 나오게 무서워서 그대로 기절했던 것 같다. 일어나 보니 엄청 뜨거운 방에서 내가 자고 있었고 목사님이 정리하러 내려왔다가 의자 밑에 다리가 반쯤 나와서 누워있는 날 보고 안채에 데려다 놨다고 했다. 깨어난 나에게 묻길래 그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이해해 주셨다. 근데 목사님이 날 발견한 건 아침이었다고 해서 새벽에 안 오셨냐니까 그 시간엔 자지 않겠냐며 말씀하시기에 그 시각을 추정하건대 3시에서 4시 정도에 발소리도 나고 누구 있냐 소리도 들었다 하니 그 시간에 교회에 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길래 더 오싹해졌다. 그리고 나는 며칠 안채에 얹혀서 학교를 나갔는데 아빠는 찾으러 오지도 않아서 그렇게 한동안 다니다 스스로 기어들어가 매타작을 3시간 당하고 나서야 용서받았다. 후에 아빠가 데려온 여자가 아빠한테 맞아서 머리통이 터지고 그 피가 벽지에 묻을 정도로 싸우고 나선 그 둘도 집에 안 들어왔다. 차라리 잘 됐다 치고 중이 여름방학까지 그 집에서 거의 혼자 살았는데 그 후로도 자꾸 뒷꼭지가 간질간질하다든지 다 자는 시간에 방바닥에 발이 쩍쩍 붙는 것 같은 발소리, 잘 때 틀어놓던 어린 왕자 내레이션, 카세트 테이프가 스스로 감긴다든지 도마가 혼자 떨어지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난 스스로 우연이라고 일축하면서 그 공포를 이겨내곤 했다. 여름방학 시즌이 시작했을 때였나? 그때 당시 TV에서 토요 미스터리가 엄청 인기였는데 그날이 아마 3화였던가 그랬을 거다. 어김없이 혼자 누워서 시청을 하는데 잠이 든 건지 뭔지 아리송한 느낌 때문에 정신이 좀 들었는데 상황이 뭔가 이상했다. 나는 지금 자고 있다고 인지하는 것 같았는데 TV 소리, 밝은 불빛 등이 다 보였고 고기가 돌아가는 건지 아닌 눈만 돌아가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방 전체가 다 보이는 이상한 경험이었다. TV 맞은편에 5단짜리 서랍장이 있었는데 난 개인적으로 구질구질한 걸 되게 싫어해서 모든 가구 위에 뭘 올려놓는 걸 싫어한다. 근데 서랍장 위에 이상한 털 같은 게 있어서 한참을 노려본 후에야 그게 가발머리 같은 거라고 생각했다. 근데 그게 조금씩 들썩들썩 하더니만 뭔가가 허연 게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허옇게 검은 얼굴 같은 게 서서히 서랍장에서 솟아나는 것 같았다. 그게 다 나온 후에야 교회에서 봤던 거지 같은 뭔가라고 알아챘고 TV에 푸른 불빛이 반사돼서 그 허연 얼굴에 뻥 뚫린 눈이 야광 파랑처럼 빛나서 더 또렷해졌다. 그것이 귀신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꿈을 꾸는 거다. 나 자신을 꾸짖었지만 의지대로 되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것이 서랍장에서 내려왔을 때는 키가 거의 천장에 닿을 정도로 커져 있었는데 그것이 걸을 때마다 엄청난 악취가 풍겨져 왔다. 아직까지도 그것의 견줄 악취는 맡아보질 못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시체 썩는 냄새일까 싶은데 어렸을 적 할머니 댁에서 손질하던 홍어 냄새의 약 50배는 될 정도였다. 숨을 입으로 들이켜도 냄새가 나는 듯한데 구역질이 나고 현기증이 나는데도 나는 몸을 내 의지대로 할 수가 없었다. 그 무기력함 좌절감은 그냥 나는 죽어야겠다. 죽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까지 들게 했는데 그것의 형체는 움직일 때마다 물결치는 듯 잔상이 생겼는데 이상하게 얼굴을 제외하고는 전부 그런 현상이었다. 그래서 내 정신이 더 혼미해지는 것 같고 점점 나 자신을 놓게 됐다. 그러다 그것이 길고 막대기 같은 손을 뻗어 내 이마를 살짝 그었는데 머리가 반으로 쪼개지는 고통에 소리를 질렀다. 그 순간 나는 그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일어난 순간 엄청난 두통과 물에 젖은 손 마냥 축 처지고 온몸에 식은땀이 났는데 그 땀이 식으며 스산한 그 느낌이 너무 기분 나빠.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불을 켰다. 그 고통스러웠던 긴 시간이 웃기게도 미스터리 극장 2부 사연이 막 시작하는 거 보니 한 5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았다. 머리가 너무 아파서 불만 켜고 겨우 잠에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그것과의 제대로 된 첫 대면인 것 같다. 그 후로 매일 시달리게 되었다. 내 생활은 갈수록 피폐해졌고 몰골은 말이 아니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데다
밥이라는 작자가 돈 한 푼 주지 않고 반찬이며 쌀이며 집에 남은 건 하나도 없어서 한동안 매일 굶다시피 했고 가끔 오던 인근의 친한 친구가 내 몰골을 보고 어머니께 이야기해서 당분간 끼니를 해결해 주었기에 그나마 버틸 수가 있었다. 그것은 점점 내 생활을 잠식했는데 자고 있을 때 깨우는 정도까지 갔다. 악취에는 점점 묻어진 건지 냄새가 나질 않는 건지 악취가 나지 않아도 그것은 내 시선이 닿는 곳에 있었고 내 배 위에 서서 매우 빠른 속도로 제자리 뛰기를 하거나 무엇을 먹는 듯한 이상한 행동도 했는데 언젠가부터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는데 어느 날은 문드러져 있던 코와 입이 올라와 있는 걸 보게 됐다. 그늘도 어김없이 TV 불빛에 비쳐 나타났는데 처음으로 나에게 말을 건넸다. 성대가 없는 것처럼 이상한 소리였는데 말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소리가 너무 섬뜩해서 아 진짜 이건 이 세상의 것이 아니구나 싶었다. 하루 이틀이 지나고 며칠 동안 그것의 소리가 귀에 익숙해질 때쯤 난 거의 미쳐 있어서였겠지만 그것이 말하는 것과 원하는 게 뭔지 알 수 있게 되었다. 문장을 완벽히 구사한다는 것보다 단어를 조각조각 맞추는 식이었는데 주로 자주 나오는 단어는 불러, 나의 것, 양분을, 돕다 이런 거였는데 내가 끼워 맞춘 바로는 양분 같은 걸 주면 돕겠다. 또는 너는 내 것이니 양분을 주는 걸 도와라. 뭐 이런 식인 것 같았다. 매일 본다고 정이 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대신 보는 횟수가 잦아질 때마다 흉측하고 알아볼 수 없던 생김새가 조금씩 멀쩡해지고 있어서 구역질 나고 소름 끼치던 게 조금씩 양호해져 가는 것뿐이다. 그것을 피해 낮에 자고 밤에 활동도 해봤는데 우리 집이 반지하라서 그랬는지 딱 한 번 안 나왔을 뿐 무슨 대수냐는 듯 낮에도 할 일에 충실했다. 그렇게 좀 지나고 여름방학이 거의 끝날 무렵 아빠라는 게 돌아왔다. 밥은 얻어먹고 다녔어도 체중이 오히려 줄어들어 거의 뼈가 앙상했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내 모습에 잠시 놀랐는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더니 양심이란 게 있긴 했는지 그날 고기를 사 먹이곤 이튿날 한의원에 데려가서 진찰을 받게 했다. 그리고 그날 아빠가 있을 때는 한 번도 안 시달리고 편하게 잤다. 한의원에 가서 맥을 잡는데 눈도 뒤집어 까보고 숨도 쉬어보라 하고 이것저것 시켰다. 혈순환이 안 돼서 손발이 차고 어쩌고 하며 기가 단전에서 딱 막혀 있다나. 그래서 양기가 전혀 돌지 않고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시장통에서 30년을 먹은 할배라 이야기도 참 어렵게 했다. 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침을 여러 방 맞고 약을 지어왔다. 보약을 해먹이라고 했는데 꼰대가 그런 걸 해줄 거란 기대는 일찌감치 접었다. 그렇게 집에 왔고 나에게 시골 친가에 가서 학교를 다니라는 말을 했다. 이곳에서의 삶이 정상적이지 못했고 학교에 다닐 자신이 없었기에 그러겠다 했다. 아마도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집념이 컸어. 며칠 새 준비를 하고 친가로 내려갔다. 그곳에서도 난 환영받지 못했는데 예전부터 엄마를 달가워하지 않던 친가 사람들에게 나는 그저 집 나간 여편네가 남긴 애물단지였고 난 공주처럼 할머니의 밭일부터 집안 청소까지 해야만 했다. 그 며칠이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몸이 힘드니 잡생각이 안 나고 그곳을 벗어나서 그런지 악몽에도 그것에게도 시달리지 않았다. 간헐적으로 섬찟한 느낌은 있었지만 큰 위협은 못 된 듯하다. 전학을 준비하던 중 어느 날 할머니의 통화를 듣게 되었는데 엄마에 관한 욕을 쏟아내고 있었다. 통화를 끝낸 할머니에게 엄마 욕하지 말아달라 부탁했더니 바람나서 나간 년을 엄마라고 부르냐며 그 의미의 자식이 어련하겠냐며 악다구니를 쓰는데 말로만 하나님의 자식이냐고 당신은 악마라고 하자 뺨에 불이 붙었다. 그대로 이성을 잃곤 집을 나섰다. 막상 나와보니 어린 나에게 세상은 가혹했다. 닥치는 대로 일을 구했는데 숙식이 제공되는 곳은 주유소뿐이었다. 그곳엔 나처럼 가출한 아이들이 있었는데 매일같이 숙소에서 본드와 가스를 풀어대는 바람에 제정신으로 그 꼴을 보기가 너무 힘들었다. 정신이 피폐해지자 위기가 왔다. 그늘도 역시 아이들의 담배 연기와 술 냄새를 맡아가며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잠시 깨니 다들 자고 있었다. 어스름한 창밖으로 사람 형체가 서 있었다. 순간 등골이 오싹했다. 숙소는 주유소 2층이라 누가 창밖으로 서 있을 수가 없었다.
눈을 감았다. 다시 뜨니 온데간데 없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곤 뒤를 돌아 누웠는데 익숙한 악취가 났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고 비명을 질러도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다. 옆에 자는 아이를 깨우려 손을 뻗으려 했는데 손가락조차 움직여지지 않았다. 그것은 점점 다가와 옆으로 누워있던 내 몸쪽으로 스르륵 오더니 사뿐하게 옆구리를 밟고 섰다. 곁눈질로 겨우 그 모습을 봤는데 소름 끼치는 뻥 뚫린 눈. 조금씩 형체를 갖췄던 그 코와 입은 다시 문드러져 있는 게 어스름하게 들어온 주유소 간판 불빛에 비춰서인지 선명하게 보였다. 그것은 늘 하던 대로 날 밟고 올라섰다. 빨리 감기하는 비디오 테이프처럼 어마어마한 속도로 제자리 뛰기를 하는데 무게는 전혀 나가지 않지만 데미지는 상당했다. 그곳이 너무 뜨겁고 피가 거꾸로 역류하는 느낌이 들어 괴로워하고 있는데 순간 팍 하더니 코와 입에서 액체가 뿜어져 나왔다. 그르대는 소리만 겨우 내고 있는데 그것은 마치 나를 굴복시키겠다는 표정으로, 아니 표정을 읽을 수 없는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난 그 뜻을 읽을 수 있었달까. 계속되는 괴롭힘이 잠시 멈추자나 하는 신음이 터져나왔다. 옆에서 부스럭대는 소리가 나더니 한 아이가 일어나는 게 보였다. 순간 나는 살았다는 탄식을 했고 그 아이는 일어나서 불을 켜자마자 소리를 질러댔다. 겨우 입을 뻐끔거리며 나를 흔들어 댔는데 난 그 모습을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잠에서 깬 듯 어지러웠다. 비명소리에 야간을 보던 사장님과 일하던 남자가 뛰쳐왔고 나를 보며 깜짝 놀라더라. 의아한 나는 멀뚱멀뚱 봤고 피 하는 소리에 뒤에 있던 전신 거울을 보니 코와 입에서 뿜어져 나온 게 피라는 걸 알게 됐다. 벽이고 이불 베개고 온통 피었다. 그리고 허리춤이 올라가 있었는지 옆구리를 본 사장님이 누구한테 맞았냐고 난리를 쳐서 보니 아까 괴롭힘 당하던 곳이 마치 며칠 동안 맞은 것처럼 새카맣게 살이 죽어 있었다. 사장님은 나를 다그치며 아이들이 널 괴롭히고 때렸냐며 난리가 났고 자다 봉창 깨지는 상황에 자다 깬 아이들도 한바탕 난리였다. 난 정신을 추스르고 그런 게 아니라며 오해를 풀려 했지만 쉽사리 믿어주질 않았고 일단 병원으로 가자며 반강제로 엎혀서 문을 나섰는데 응급실에 가면 왠지 친가에 연락이 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안 간다고 버텼다. 날이 밝고 내 소식을 들은 사모님이 일찌감치 와서는 나를 불러서 어찌된 상황인지를 물었다. 그런 사정 얘기는 할 수가 없어서 아이들이 괴롭힌 건 아니다란 말만 반복했고 나는 몰골이며 피 흘린 거며 무슨 중병에 걸린 환자 취급을 받게 됐는데 사모님과 사장님이 한참을 이야기하더니 월급 정산해 줄 테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더라. 걱정도 됐겠지. 나이도 어린데 병 걸린 환자 데려다 쓰다가 죽기라도 하면 그분들 입장 엄청 난처했을 테니까. 그렇게 그날 난 얼마간 일한 봉급과 병원비 하라며 주신 용도를 들고 그곳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다. 그렇게 다시 난 거리로 내몰렸다. 어디로 가야 할지 여전히 막막했다. 인근의 벼룩시장을 꺼내들고 9일란을 뒤지고 공중전화에 가서 면접 전화를 했는데 나이가 어리니 다들 딱 잘라 거절했다. 그래서 무작정 외가가 있는 댁으로 버스 타고 달려갔다. 버스에서 자니 그것도 나타나질 않더라. 싼 걸 찾으려고 완행버스를 탔는데 거의 8시간 정도를 아주 푹 잤다. 버스에 내리고 보니 동대구 쪽이 아닌 서대구라 전혀 어딘지 모르겠다. 공중전화를 찾아 전화를 걸었는데 예상 밖으로 냉랭한 대답이었다. 그 따뜻하던 분들이 엄마와 헤어진 나에게 너무 차갑게 변해서는 어서 돌아가라는 한마디만 남긴 채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하나둘씩 터미널에도 사람들이 사라져갔고 그때는 찜질방도 없었고 PC방도 없던 시절이었다. 오갈 데 없는 나에게 너무나도 춥고 가혹한 밤이었다. 이 집 저 집 골목길을 돌아다니다 왁자지껄 떠드는 어느 집의 소리가 너무 정겹게 들려서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신이 있다면, 그토록 그들이 울부짖던 하나님이 있다면 왜 어린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지, 정상적인 생활조차 할 수 없게 그것을 벗어나게 못하는지 원망하고 또 원망하며 울었다. 그렇게 내 정신력이 흐트러지는 걸 느꼈을 때 다시 마음을 다잡았고 계속 걸었다. 아침이 올 때까지 발은 아프고 배에선 계속 꼬르륵 소리로 아우성이었는데 새벽 5시쯤 되면 목욕탕이 열리니까 가기로 했다.
근처에 대중탕이 있어서 들어가자마자 뜨거운 물에 몸을 적시니 온몸이 간질간질한 게 노곤해져 버려서 아줌마들 자는 휴게실에 누워서 잠이 들었다. 한참 잤나 고스톱 치는 소리가 들려 일어나니 여러 아줌마들이 화투판을 벌리고 있었다. 부스스 일어나다가 그중 부리부리한 눈을 가진 아줌마와 눈이 마주쳤는데 왠지 내가 먼저 피했다. 탕에 들어가서 몸을 담그고 있는데 그 아줌마가 들어왔다. 온탕에 들어와서 한참을 앉아있는데 왠지 자꾸 가시방석 같아 먼저 일어나려는데 아줌마가 빤히 보더니 너 집 나왔지? 하길래 개교 기념일이라 쉬는 거예요 하며 얼버무렸다. 아줌마가 피식 웃더니 거짓말하지마 이년아라고 말했다. 다짜고짜 2년 전에 내서 기분이 나빠져 대꾸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탕에 나가 사우나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곳으로도 쫓아와서 자꾸 말을 붙이길래 화를 냈다. 난 마치 도둑이 체발절인 기분이랄까. 아무 이유 없이 왠지 안절부절 못하고 아줌마한테 벗어나고 싶었다. 그래서 집에 가야 한다고 화내며 비켜달라고 했는데 그런 내 속을 아는지 아무 말 없이 날 보길래 나도 뭔가 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똑바로 쳐다봤다. 근데 크고 깊으면서도 부리부리한 그 눈을 본 순간 멋 모르는 나이에도 기에 짓눌리는 기분이 뭔지 알게 됐다. 아줌마가 한참을 길막하더니 내 생각나면 다시 와라라고 말했다. 뭔 개소리인가 싶어서 그냥 나왔는데 내 뒤에 대고 금세 만날 거니까 하며 깔깔 웃는데 소름이 돋았다. 골목을 빠져나와 터미널 쪽으로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앞이 노랗고 파래지며 현기증이 막 나서 걸을 수가 없었다. 눈앞은 계속 흔들리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질 않아서 거리에 주저앉아 있는데 며칠 전 각혈 같은 걸 엄청난 양으로 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고 가만 생각해 보니 주유소를 나온 이후로 먹은 거라곤 소세지 한 개가 다였다. 식당부터 병원부터 고민하다 병원부터 가기로 했다. 마침 빈속으로 와서 내시경 외에도 다른 검사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예상외로 장기는 아주 깨끗해서 의사가 그 정도 피를 뿜을 정도면 폐든 어디는 출혈 흔적 같은 게 있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없다면서 코피 같은 게 넘어가서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별일 아닌데 위험이 약간 있다며 약을 처방해줬다. 이상했지만 그땐 뭐 그럴 수도 있겠다며 이상 없으니 대치하고 나왔는데 병원비가 엄청 나왔다. 병원비로 받은 걸로도 모자라서 봉급받은 거에서도 꽤 쓴 것 같다. 완전 개털이 되어서 터덜터덜 식당으로 향했는데 터미널 앞에서 어떤 아줌마랑 아저씨랑 욕을 하며 싸우고 있었다. 얼굴을 보니 목욕탕에서 본 그 아줌마였다. 주위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는데 대충 주워 듣기로는 아줌마가 터미널에 자주 나와서 앉아있는데 신을 받은 건 아닌데 신기가 주체가 안 돼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툭툭 내뱉어서 가끔 저렇게 시비가 붙는다며 또 시작이네 하더니 다들 제 갈 길을 갔다. 아저씨도 재수가 없다며 침 뱉고 사라지고 남은 아줌마만 몸을 추스르고 있었다. 그 아줌마가 날 보더니 거봐 또 만난다고 했지? 이러며 내 손을 잡고 당연하다는 듯 식당으로 들어갔다. 엉겁결에 주문까지 하고 밥 한 그릇을 다 먹었는데 그때까지 아무 말 않던 아줌마가 나지막하게 너 가슴에 뭐 숨겼냐? 라고 말했다. 뭔 소린가 싶어 눈만 끔뻑이는데 이내 모르면 됐어. 밥값은 내가 내라 하는 것이다. 어이가 없어서 제가 왜 하니까 난 돈 없는데 라고 말하니 자기는 화투 쳐서 다 잃었다며 휙 나갔다. 어쨌든 계산을 하고 나도 모르게 그 아줌마 뒤를 졸졸 쫓아갔는데 그런 내가 싫진 않았는지 빨리빨리 하며 걸음을 재촉했다. 그때 생각하면 참 겁대가리 없이 아무나 쫓아가는 나도 참 무개념이었다. 아마도 그 아줌마에게 위험한 촉이 없었기 때문이었을 거다. 한참을 걸어가는데 대로변 한 속옷집에 멈춰 섰다. 점포 정리를 하던 가게였는데 속옷을 사려 한 건지 불쑥 들어갔다. 설마 또 나보고 돈 내라는 거 아닌가 싶어. 그냥 밖에 서 있었는데 벌써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잠시 후에 막 소란이 나더니 문이 열리며 아줌마가 쫓겨났다. 밀려나면서도 욕을 해대며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난리였는데 한참을 신랑이 하던 중에 이년아 네 어깨에 두 놈. 하나는 투실투실한 게 욕심이 잔뜩 붙었고 하나는 젊고 잘생겼는데 발이 하나 없다. 하니 갑자기 멈춰선 주인 얼굴이 한참 굳더니 정중하게
들어오세요. 하는 거다. 이번엔 나까지 끌려갔는데 한참을 둘이 얘기하더니 한참 후 맨발로 마중까지 나오며 조심히 가라고 문까지 열어줬다. 밖으로 나와서 계속 걷는데 아줌마가 다 왔어. 우리 집 들어가자 하는데 집이 어마무시했다. 분명 낡은 판잣집 같은 데서 살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엄청 큰 나무로 둘러싸인 주택이었다. 깜깜해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엄청 큰 듯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개 몇 마리가 날 향해 일제히 짖기 시작했다. 하얀 돌 같은 걸로 지은 집이었는데 잘 보이진 않아도 좀 낡아 보이는 오래된 집 같았다. 실내에 들어가니 입이 떡 벌어졌다. 2층 집이라 천장도 높고 20년은 돼 보이는 양식이었는데 벽과 바닥이 모두 니스질된 나무로 돼 있었다. 그 집의 역사는 그대로 두고 가구만 현대식으로 들여진 것 같았다. 가구도 TV에서 보던 부잣집 가구라 연신 작은 탄성만 지었는데 그런 나를 데리고 욕실과 묵을 방을 알려주느라 부산한 아줌마였다. 옹겁결에 따라오긴 했는데 갑자기 앞으로 묵을 방이라니 좀 신경 쓰였지만 단칸방에만 살다가 이런 곳에서 살게 된다니 좀 기뻐서 거절하지 못했다. 그땐 너무 어려서 그랬는지 앞일은 생각도 안 하는 이상한 사고방식을 가졌었던 것 같다. 그렇게 그 집에서 첫 밤을 보내게 되었는데 낯선 곳이라 그런지 자꾸 뒤척이게 돼서 잠이 들지 않았다. 물이라도 한 잔 먹어볼까 했지만 남의 집 냉장고를 막 열어보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꼭 참기로 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려는데 불이 갑자기 나가서 서둘러 방으로 돌아왔는데 문을 열자마자 지독한 악취가 풍겼다. 순간 코를 쥐어 막고 앞을 봤는데 달빛에 비친 커튼 그림자 속에서 길쭉하게 가느다란 손이 튀어나와 손가락을 까딱대는데 순간 소리 지를 뻔했지만 아줌마가 깰까 겁나서 입을 틀어막아다. 우리 집만 벗어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숙소에서도 쫓겨나고 심지어 이곳까지 나타나서 날 괴롭히는 게 화가 났다. 난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것은 계속 손짓하고 나는 도리질만 할 뿐이었다. 그러자 인내에 한계가 왔는지 그것이 엄청난 기세로 튀어나와서는 눈앞에다 그 비틀어진 입을 크게 벌려 소리를 질러대는데 고막이 찢어질 정도의 소리였다. 엄청나게 높은 찢어지는 비명에 난 코를 막던 손을 귀로 가져갔다. 귀를 막아도 그 비명은 그대로 들려서 귀에서 기가 날 지경이었다. 갑자기 등 뒤에서 뭔가가 확 날아들어왔다. 취약하는 소리와 같이 밭이 방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비명도 그것도 사라져 있었다. 부들부들 떨며 자리에 주저앉았는데 아줌마가 손에 든 밭 바가지를 내려놓고 나를 꼭 안아줬다. 긴장이 풀리니 눈물이 터져 나왔고 나머지는 내일 얘기하자며 날 자리에 뉘어주고 돌아가셨다. 그 상황에도 잠이 오긴 오더라. 그것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악몽을 꾸었다. 지금은 그 내용이 상세히 기억나지 않지만 대강 뭔가에 쫓기는 꿈인데 쫓기는 대상은 없는데도 내가 두려워하며 달려댔다. 어떤 일들이 지나고 교회에 도착했는데 그 지하실로 내가 내려가서 의자 밑에 숨어 있을 때 그것이 확 나타나서 내 손을 끌고 가는데 그 후부터는 잘 기억이 안 난다. 악몽에서 깨어나니 거의 한낮이 되는 시간이었다. 방 공기는 차가웠고 애풍이 있는지 코가 시리다. 어제 그것이 서있던 커튼을 보니 현기증이 났다. 그것이 서있던 자리는 장판이 까맣게 그을려 있는 걸 보고 섬뜩한 게 그게 단순히 상상의 것이나 환각 같은 게 아닌 실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오금이 탁 저렸다. 거실로 나오니 따뜻한 기온에 몸이 녹는 듯했다. 그러고 보니 아직 겨울이 온 것도 아닌데 코가 시려울 정도라니. 이상해서 방에 다시 들어갔다. 아까 같은 추위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는데 그냥 내 착각이겠거니 생각했다. 거실엔 아줌마가 소파에 앉아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듯 눈을 감고 있었고 내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하자 싱긋 웃으며 소파에 앉으라는 듯 눈짓을 했다.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에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는데 불편한 침묵에 아줌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내 신변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우물쭈물하며 말을 잘 못하자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길게 쉬며 당신의 과거 얘기를 꺼냈다. 나이는 40대 중반이고 30대 후반부터 시작한 무역사업이 잘 되어서 그 당시 여자로서는 엄청난 지위와 부를 가졌었는데 40이 되던 해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혼한 남편 사이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당시 8살이었다고 한다. 사업이 무너지면서 가세가 기울 때쯤 갑자기 이유도 없이 딸이 쓰러져서 혼수 상태. 병명 모르고 48일 후 심장이 멈췄다고 했다. 모든 재산 백지화되고 친정의 도움으로 현재 집만 건졌다고 했다. 본인은 어렸을 때부터 예감이나 꿈이 잘 맞았다고. 전업주부에서 이혼 후 사업을 벌였을 때도 그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고 40이 되던 해 무병이라는 게 왔는데 그것 때문에 사업 신경도 못 쓰고 계약건도 자꾸 펑크를 내거나 펑크가 나서 그때부터 무너졌다고 했다. 사업은 둘째치고 건강이 너무 나빠. 병원을 다 돌았는데도 병명이 안 나오고 조금 몸이 나아지는가 싶어 제자리를 잡아갈 때쯤 딸이 죽어버렸다고 했다. 아이를 잃고 미친 사람처럼 살았는데 속에서 뜨거운 뭔가가 계속 가슴과 머리에서 타들어가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해서 다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친정 오빠가 굿이라도 해주려고 부른 무당의 말로 그때 처음 신병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자기는 이미 잃을 게 없다며 신받는 걸 계속 거부하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 넘치는 기운을 못 이겨 터미널에서 곧잘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하루 종일 지켜보곤 했는데 무덤에서 영상처럼 그려지거나 마음속 깊은 울림 같은 걸로 그 사람의 애군이나 행운을 스스로 점쳐지면 자신도 모르게 막 그 사람을 붙잡고 떠들어댔다고 한다. 그래서 시비도 붙고 미친 여자 소리도 들었는데 욕했던 사람은 다 하나같이 일주일도 채 안 돼서 목채를 들고 찾아온다고 했다. 많은 액수를 들고 점을 떠쳐주길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들고 온 복채는 앞서 봐준 대가라며 1,000원씩만 챙겨놓고 더 이상의 점은 쳐주지 않았단다. 본인은 부당이 아니라면서 한참 이야기를 듣다가 전날 있던 속옷가게 이야기를 하니 그 주인 어깨에 남자가 둘 있는데 그 여자에게 온 급사를 대신 맞아 죽은 남편과 정부라고. 그래서 둘이 그 여자 어깨에 머물며 좋지 않은 사이이다 보니 항상 싸워대는데 그로 인해 몸이 아프고 장사도 안 되는 거라며 절에 가서 치성도 좀 드리고 이것저것 일러주고 온 거라고 얘기해 주셨다. 더 궁금한 건 없냐고 물었다. 당연히 제일 궁금한 거는 내 문제였다. 하지만 그걸 물어보면 내 이야기도 해야 해서 잠시 망설였는데 그런 속을 꿰뚫기라도 하듯 나를 도우려면 자기가 알아야 할 게 있다며 귀신이라고 만물을 다 아는 건 아니라는 농도 좀 섞어 내 기분을 편하게 해줬다. 심호흡을 크게 하고 내 가정환경부터 그간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다.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며 그간 소가리를 다 풀어내고 나니 가슴 한편에 막힌 응어리가 뚫리는 느낌이었다. 내 얘기를 끝까지 듣던 아줌마는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는 듯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는데 이윽고 뭔가가 생각이 났는지 입을 뗐다. 나는 조상을 모실 그릇도 아니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다고. 보지도 듣지도 말아야 할 것들은 내 곁에 있어서도 있을 필요도 없다고 말이다. 단순하게 내가 뭔가 건드리지 말아야 할 어떤 것을 건드렸다는 것. 부정한 것 더러운 그릇을 자이든 타이든 내가 시작해버렸기 때문에 내 곁에 있는 것이고 그마저도 기가 탁하지 않은 자에게는 붙어있질 못하는데 나는 부정한 것이 숨어들기 좋은 안식처 같은 거라고 말했다. 사람은 공포를 한번 느끼면 그 공포로 인한 두려움을 낳고 대수롭지 않은 일들도 자연스레 그런 상황과 연관지어서 무서운 것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더 겁에 질려하고 스스로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런 상황에서 정신력을 얼마만큼 침착하게 컨트롤할 수 있냐에 따라 기가 강하다, 약하다고 불리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기라는 것은 수련을 해서 강해질 수 있는 것이고 기가 강한 사람도 의지력이 약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기가 약해질 수도 있는데 아주 간단한 공식 같은 거라고 말이다. 덧붙여 소위 사람들이 만들어낸 귀신은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상상어 같은 것이라고 했다. 인간이 느끼는 기준의 혐오스러움과 괴기스러운 이미지를 귀신은 곧 공포라는 뼈대에 그 이미지를 삽입할 뿐이지 본인이 느끼는 대다수의 영은 그런 괴이한 모습이 아니라고. 가끔 원한이 깊은 것, 사념이 강한 것은 형체를 띠기도 하는데 아주 다양한 모습이기 때문에 딱 어떤 모습이라고 말하기가 힘들단다. 그냥 수증기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는데 그것을 왜곡시켜 형체를 내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이미지로 바꿔내니까 그런 흉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고. 내가 공포심을 가질수록 그것은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자라날 것이며
두려워할수록 힘이 강해지고 형체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을 쉽게 왔던 곳으로 보낼 수는 없지만 목적이 달성돼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인력으로 그것을 보내려면 내 스스로가 강해져야만 한다고 했다. 너무 어려운 말들이라 지금에서야 그 뜻을 이해하지. 어린 나는 그걸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고 머릿속엔 온통 내가 뭘 잘못 만졌을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한참을 얘기하고 나니 시간이 꽤 오래돼버렸다.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아줌마는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내기 대충 옷을 입으라고 했다. 그렇게 밖을 따라 나서 찻길을 하나 건너 작은 비탈을 하나 지나서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허름한 다세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곳이었다. 희미하게 가로등이 켜지고 어둑어둑한 곳이 밝아지고 있었는데 낡은 철문을 끽 밀더니 2층으로 올라가서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누군가 빼꼼히 고개를 내밀었다. 하얗고 곱상하게 생긴 얼굴을 가진 남자였는데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몸을 비켜줬고 나도 올라오라는 손짓을 하길래 집으로 들어갔다. 그 집은 잔잔한 향 같은 게 났는데 좀 불쾌한 냄새였다. 국민학교 2학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큰 이모부 장례식에서 맡던 그 향냄새. 땅콩 비린내처럼 비리면서 이상한 냄새라. 어린 시절 기억에도 맡기 싫어했던 게 떠올랐다. 그 남자는 시종 일관 아무 말도 없이 묵묵하게 찻상을 펴고 방석을 깔고 이상한 맛이 나는 차를 내왔는데 가까이서 보니 눈이 굉장히 작아서 마치 웃고 있는 듯 보였는데 어찌 보면 여자 같기도 하고 어림잡아 20대 중반쯤 돼 보였다. 그렇게 말없이 차를 홀짝 대다가 아줌마는 인사 같은 것도 없이 다짜고짜 나 논산에 갔다 올 테니 그동안 얘 좀 돌봐줘라 하는 것이다. 남자는 약간 놀란 듯 했으나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나를 한번 훑어보더니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여자같이 비단결 같았는데 편하게 선월이라 부르라고 했다. 뭔 남자 이름이 그런가 싶었는데 여잔데 남자처럼 생겼나 싶기도 해서 호칭을 오빠라고 해야 하는지 언니라고 해야 할지 한참 갈등하다. 친해지기 전까진 그냥 선월이라 부르기로 했다. 그렇게 아줌마는 자기 할 말만 하고 벌떡 일어나서 나가길래 엉거주춤 일어나서 뒤를 따라 나섰다.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집을 뒤돌아봤는데 익숙한 깃발 같은 게 대문에 매달려 있었다. 난 조심스레 아줌마에게 그분이 무당이냐라고 물어보니 아줌마가 너 무당 본 적 있냐? 하고 되물었다. 아니 처음 본다고 하니 그럼 뭘 보고 무당이냐 다시 묻길래 대문 옆에 깃발 같은 게 있어서 그렇다 했다. 아줌마는 빙긋 웃으며 그래 맞다 이 말만 하고 다시 빠른 발걸음으로 돌아갔다. 집에 도착해서 아줌마가 나에게 당분간 이 집에 선월이랑 있으면서 지내라고 했다. 아줌마는 볼 일이 있어서 논산으로 간다고 아마도 한 달 남짓 걸릴 거니 그동안 선월이 밥도 챙겨주고 할 거고 이상한 사람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며 선월이 어딜 가든 항상 따라다니라고 했다. 절대 개인 행동은 금물이라며 무슨 일인지 묻고 싶었지만 나는 꽤 소심해서 어른이 본인 스케줄이 있겠거니 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아줌마는 씻고 오더니 오늘은 나와 같이 자마하며 아줌마 방에 이부자리를 깔아줬다. 아줌마는 침대가 없어서 나란히 눕게 되었는데 어색하기도 했지만 엄마와 함께 자리에 누워 잠을 자던 그 시절이 떠올라서 괜히 울컥해서 난 베개에 얼굴을 파묻었다. 그저 이게 중학생일 뿐이었던 내 삶이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변했고 흘러 모르는 사람 집에 둔 것까지 하며 보살핌을 받는다는 게 신기하고 믿어지지가 않아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토록 미워하던 아빠와 친할머니 모습이 떠올랐다. 지금쯤 그들은 나 같은 건 안중에도 없겠지 하는 생각에 화도 났지만 쓸쓸했다. 슬쩍 옆을 보니 아줌마는 곤히 잠든 듯 했다. 가만히 얼굴을 보니 꽤 미인형이었는데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였다. 낮에 들었던 그녀의 기구한 인생에 나는 묘한 동질감 같은 걸 느끼며 지금쯤 살아있다면 내 또래쯤 됐을 아줌마의 딸도 그렇게 영이라는 게 되어 있을까? 아니면 억울하게 죽어서 귀신 같은 게 되어 있을까? 혹시 아줌마에게는 딸이 보이기도 할까? 수많은 생각을 하다 잠이 들었던 것 같다. 아침이 왔고 나는 오래간만에 잘 잤다 하는 소리와 함께 힘껏 기지개를 폈다. 아줌마는 벌써 일어났는지
나만 방에 남겨져 있었고 정갈하게 이부자리를 개서놓고는 거실로 나갔다. 부산하게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옆엔 이미 가방 꾸러미가 2개나 있었다. 아침 인사를 하는 날 보더니 여전히 싱긋 웃는 눈 인사로 대신하고 전화기를 들어 어딘가로 전화하며 주방 쪽을 손가락질했다. 주방으로 가니 단출하게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는데 오리간만에 먹어보는 아침 식사라 그런지 좀 더부룩하긴 했어도 아줌마의 의외에 음식 솜씨에 한 그릇을 금세 비워내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벨이 울려서 나가보니 선월이 왔다.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올라가는데 마당에 개들이 나와 눈만 마주치면 사납게 지저댔다. 선월이 지나가니 얌전해졌는데 왜 나만 보면 그렇게 살벌하게 짖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선월이 오자 아줌마는 챙겨놓은 짐을 들고 집을 나섰다. 집 앞에 세워진 중형차가 있었는데 그게 아줌마 차였나 보다. 그녀는 재산이 없는 듯해 보이는 외관과 달리 좋은 건 다 가지고 있는 듯했다. 아줌마는 트렁크에 짐을 싣고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선월 말 잘 듣고 있어 하며 차에 탔고 선월은 여전히 말없이 눈 인사만 할 뿐이었다. 아줌마가 떠나는 걸 보니 왠지 마음이 휑한 게 같이 지낸 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정이 들어버린 듯했다. 한참을 밖에 서서 그녀가 간 자리를 보고 있자니 팔을 툭툭 치기에 집으로 들어갔다. 딱히 할 일이 없어 무료하게 소파에 앉아 TV를 틀어보고 있는데 선월이 몇 살이냐 물었다. 14살이라고 하니 거기서 더 못지 않았다. 그는 굉장히 말수가 적고 작은 체구와 달리 행동이 느릿느릿했는데 첫 대면에도 느꼈지만 모든 게 여자같이 조신하고 정갈했다. 그날은 그렇게 하루가 지났고 밤이 되자 나는 조금씩 불안했다. 아줌마가 없는 집은 굉장히 으스스했고 유난히 넓었다. 그리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데에 초조해져서 잠을 자지 못했다. 잠이 들면 그것이 지의 세상인 양 활개치며 또 내 위에서 몹쓸 짓을 하고 날 괴롭힐 것 같았다. 아줌마의 말을 되새기며 나는 강하다 두렵지 않다 자기 세뇌를 했지만 몸으로 한번 느낀 공포는 절대로 잊히지가 않는다. 절대로 자지 않을 거라 다짐했지만 세상에 감겨오는 눈꺼풀엔 장사 없다더니 잠이 쏟아져 왔다. 찌륵찌륵 귀뚜라미 소리가 자장가 같이 들렸는데 점점 그 소리가 늘어진 테이프처럼 느려졌다. 순간 뭔가 왔다 하는 느낌이 들자 어김없이 내 눈앞에 그것이 나타났다. 그것이 이번엔 거꾸로 서 있었는데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태로 거꾸로였다. 가발 같은 지저분한 머리가 내 몸에 닿을 듯 닿지 않았는데 서서히 내 얼굴 쪽으로 다가왔다. 난 가위눌림처럼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고 그걸 그냥 정면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입에선 겨우 신음만 흘릴 수 있었는데 그런 신음소리가 듣기 좋은지 고개를 파르르 떨었다. 얼굴이 점점 다가와서 내 머리 위에 서자 나도 모르게 눈이 위쪽으로 향했는데 그것은 위에 나는 아래로 얼굴이 일자로 마주섰다. 나는 지지 않겠다는 집념으로 그것에 뻥 뚫린 눈을 피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마주보고 있었는데 눈물이 자꾸만 났다. 그것이 그런 날 보며 이상한 소리로 크크 거리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웃음을 멈추더니 잡아먹을 듯이 입을 크게 벌렸다. 나는 아하고 입이 벌어지며 그 순간 온몸에 힘이 쭉 빠진 후 아랫도리가 축축해지는 게 그날의 마지막 기억이었다. 깨어난 나는 온몸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피로감에 겨우 숨만 쉴 정도였는데 여전히 축축한 아랫도리에 느낌의 손을 더듬으니 오줌을 싼 것 같았다.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가 그대로 쓰러졌다. 머릿속에 넣어서 이 이불을 치워야 하는데라는 생각뿐이었는데 의지대로 되지 않는 내 몸이 원망스러울 뿐이었다. 그대로 잠이 다시 들었다 깨니 오후가 다 되었다. 이불과 엉덩이는 이미 말라서 내가 오줌을 싼 흔적도 없었다. 침대 매트리스가 걱정이었지만 알게 뭐냐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난 그제야 몸을 겨우 일으켜 이불을 들고 조심스레 밖을 나갔다. 거실에는 선월이 소파에 누워 낮잠을 자고 있는 듯 했는데 깰까봐 까치발로 세탁실로 걸어갔다. 이불을 세탁기에 넣고 살금살금 방으로 가선 장롱에서 이불을 꺼내 덮어 씌우곤 아무렇지 않은 척 거실로 나갔다. 선월은 어느새 깼는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날 보더니 늦잠 잤네 한마디 하곤 주방으로 가서 상을 차리더라. 말없이 마주보며 밥을 먹는데 아줌마와 달리 선월은 너무 불편해서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 건지 모를 정도였다.
밥을 거의 다 먹었을 때쯤 선월이 휴대폰으로 한 통의 전화가 왔고 한참의 통화 후 설거지를 마친 나에게 같이 갈래? 라고 했다. 아줌마가 혼자 있지 말라고 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 지난밤에 있었던 일 때문에 당연히 따라가겠노라 했다. 집을 나선 후 선월의 작은 자동차를 타고 한참을 갔다. 그곳은 공장이 즐비한 곳이었는데 대로변 커피숍 앞에 차를 세우곤 그곳으로 들어갔다. 난 그냥 뒤따라갔고 그곳은 젊은 여자가 선월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반갑게 인사를 하던 여자는 날 보더니 의아한 표정으로 눈짓을 했다. 선월은 친척 동생입니다. 한마디 하고 자리에 앉았다. 나는 눈치껏 뒷자리에 따로 앉았는데 선월이 내 몫으로 파르페를 시켜주곤 그 여자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안 듣고 싶어도 사람 귀는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야기를 다 듣게 되었는데 그 여자는 전부터 신월을 알던 사이 같았다.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는 모습이 그렇다는 걸 알게 했다. 인근에서 다 망한 가게를 헐것에 인수해서 술집을 하는데 그녀가 한 후로 엄청난 호황이었다고 한다. 장사가 잘 돼서 종업원들도 많이 부렸는데 언젠가부터 장사가 고꾸라지기 시작했다고. 그곳에는 숙소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서 숙식하는 종업원들이 갑자기 시름시름 알아서 일을 못하는 날이 부지기수고 매일같이 손님이 왔는데 거짓말처럼 손님이 딱 끊겨서 뭉치는 날도 생기고 해서 이유를 찾아봐도 별 소득이 없었고 일하는 종업원들 줄 돈이 모자라서 돈을 빌려서 맞춰주었는데 일은 못하고 장사도 안 되고 하니 양쪽으로 죽을 맛이었나 보더라. 어느 날 갑자기 안 되는 게 말이 되냐며 아무래도 여러모로 이상한 일이 많다며 선월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다. 얘기를 나누던 둘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미처 먹지도 못한 파르페를 두고 난 일어나야 했다. 여자는 같이 차를 타고 이동했는데 나를 뒤돌아보더니 오빠 따라다녀서 재밌냐라고 묻더니 잘생긴 친척 오빠 터서 좋겠다 하며 까르륵 웃었다. 난 멋쩍게 그냥 웃어넘겼고 그녀의 가게에 도착했다. 그곳은 지하였는데 술집이라 그런지 눅눅한 술 냄새와 곰팡이 냄새 같은 게 배서 고약했다. 들어가자마자 선월이 한 바퀴 휘둘러 보더니 뭐라고 중얼거렸다. 난 그냥 그게 신기해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얼거림을 멈추더니 저기 하고 손짓했다. 사방이 여러 거울이 있었는데 한쪽에 꽃그림이 어지러운 벽지로 마감된 벽을 가리켰는데 여자가 달려가서 보니 못이 벽에 박혀있는 게 아니라 모서리에 박혀있다면서 이상해 라고 소리쳤다. 나도 따라가서 보았는데 진짜 아주 작은 녹슨 못이 모서리에 대충 박혀있었고 선월이 그걸 손으로 탁 치니 톡 떨어졌다. 구멍이 살짝 나 있는 걸 보고 그곳에 뭔가로 메꾸라고 하고는 선월은 가겠다며 나갔고 그 여자는 봉투를 들고 뛰쳐나와 주머니에 쑤셔넣고는 내려갔다. 그렇게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나는 무당이 그런 것도 하는구나 싶었다. TV에 나오는 무당은 작두 같은 데에 올라타고 무서운 화장을 하고 굿 같은 걸 하고 쌀 같은 걸 뿌리면서 점도 보고 했는데 선월은 뭔가 도사같이 멋있는 일만 하는 것 같아서 신기했다. 그건 잠시의 착각이었지만 집에 도착하니 벌써 깜깜해져서 난 또 마주쳐야 할 밤의 고통에 한숨이 푹 나왔다. 그런 나를 선월이 봤는지 고민이 있냐 물어봤지만 그런 얘기는 아줌마 외엔 할 수가 없었다. 마음 한편으로는 선월은 도사님 같아서 주문 한 방에 뿅 하고 그것을 없애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게 아니니 아줌마도 별말 없었을 거란 생각에 잠시나마 의지하려고 했던 마음을 접고는 고개를 가로젓고 방으로 들어갔다. 늘 그렇듯 나는 그날 밤도 그것과 씨름해야 했고 그것은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고민이라도 하는 듯 별 해괴한 방법으로 밤을 괴롭혔고 매번 탈진해 정신을 잃어가며 깨어나길 반복했다. 일주일이 넘어갔을 무렵 내 모습은 마치 미라처럼 피골이 상접해졌고 급기야 밥을 먹다가도 졸도하거나 씻다가 정신을 잃어서 머리가 깨지는 등 여러 사건으로 심신이 많이 망가졌다. 그럼에도 선월은 내게 질문조차 하지 않았고 그저 곁에 있으면서 상처 치료나 부축 정도로 날 도왔다. 기본적인 끼니 챙기기나 그 큰 집의 청소를 도맡아 하면서도 불평하지 않았고 계속 전화가 불티나게 오는데도 내가 따라가지 못하거나 오래 걸리는 일 같은 건 거절하면서도 병원에 가자거나 약을 지어오는 일은 전혀 없어서 난 그 점이 아주 이상했고 서운하기도 했다.
나는 점점 기억력도 없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져 버려. 밤바보처럼 생활을 해서 중간중간에 일이 거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날은 선월이 처음으로 내게 질문을 한 날이라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가방을 뒤져 뭔가를 꺼내서 내밀었는데 작은 환약 같은 게 손마디만 한 통에 들어있는 걸 물과 함께 주더니 먹으라고 했다. 무슨 약인지 물었지만 그냥 몸에 좋은 거니 먹어 하며 다섯 알을 손에 올려주고 난 털어넣었다. 그리고 놀랄만한 질문을 했는데 아주 태연한 말투로 그것과 대화가 가능하냐며 예전부터 당연히 알고 있는 일이라는 듯 아무렇지 않게 물어보길래 갑자기 짜증이 나서 쏘아붙였다. 그렇게 잘 알면 직접 얘기해 보라고. 난 대화고 뭐고 그것과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이제는 지난밤 무슨 일을 겪었는지조차 기억 안 난다고 말이다. 북받쳐오는 서름에 엉엉 울며 난 정말 그것이 무섭고 두렵다. 언제고 그것이 날 죽일 것 같아서 잠을 잘 수도 없고 스스로 죽기에는 난 아직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도. 난 많이 살진 않았지만 남을 괴롭히거나 고의로 피해준 적 없고 바퀴벌레 빼고는 재미로 뭘 죽여본 적도 없다며 도대체 어떤 잘못을 했길래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퍼부었다. 사실 선월에게 화풀이할 일은 아닌데 난 그냥 화만 내고 있었다. 그러다 기분이 조금 가라앉았는지 제정신이 돌아왔는데 민망해져 버려서 살짝 선월의 눈치를 보았다. 계속 듣기만 하던 선월은 작은 눈을 치켜뜨며 할 말 다 끝났으면 이젠 내가 들을 차례라고 했다. 오늘 밤 그것과 대화를 해서 그것이 비롯된 곳이 어딘지 알아야 한다고. 그동안 충분히 내 안기를 먹었으니 사념덩어리 같은 온전치 못한 그릇이 형체가 잡혔을 거라며 아마도 내 의식으로 대화하고자 한다면 거절하진 않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계속 피한다면 빙의 같은 걸로 육체를 얻고 이런 판타지의 한 이야기가 아니라 향기만 쪽팔려서 빈 껍데기로 죽을 거라고 했다. 그럼 구천을 떠돌 에너지조차 남지 않고 그냥 그게 끝이던지 아니면 아기처럼 다른 양기를 찾아 굶주리며 배회하던지 둘 중 하나 고르면 된다고.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 밤이 지나야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질문은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다. 그렇게 선울과 얘기가 끝나고 잠시 같이 외출 좀 하자기에 오래간만에 집 밖에 나가 바람도 좀 쐴 겸 나갔다. 이것저것 장을 좀 보고 선월의 집으로 갔는데 여전히 역한 향냄새는 그대로였다. 선월은 방으로 들어가 한참을 나오질 않았는데 꽤 오래 비워둔 집치고는 깨끗해서 신기했다. 선월이 나왔고 집이 깨끗하다 하니 신당도 있고 해서 계속 방치할 수 없으니 아침마다 짬을 내서 손질하고 가곤 했다고 했단다. 난 한낮이 돼서야 일어나니 몰랐을 거라며 별짤 없이 자고 있는지 확인하고 나갔으니 아줌마한테는 이르지 마라 하며 냉청스럽게 굴기에 난 맨입으로는 그럴 수 없다 했더니 농담도 하고 살만한가 보다고 해서 짓하고 웃었는데 생각해보니 몸이 한결 가볍고 늘 진두르던 피로도 없어서 그런지 머리가 맑고 개운한 듯 했다. 그런 선월도 평소와 달리 무뚝뚝하지도 않고 웃기도 해서 나도 한결 마음이 편했다. 돈 벌 일도 못하고 그곳에 갇혀 내 뒤치다거리만 해와서 비록 아줌마의 부탁이었다 해도 엄연히 내 문제이기에 늘 미안했었다. 보리를 보고 돌아가는 길에 날씨가 춥다며 옷도 사주고 붕어빵도 사주며 오빠같이 살뜰하게 챙겨주기에 예쁨 받지 못한 외동딸로 살아와서 그런지 그런 배려에 내 형제가 있었다면 이런 느낌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런 감정도 잠시 싸늘한 밤 공기가 귀 밑을 훑고 지나갔을 때 내 삶의 제2의 시작점이 될 오늘 밤에 대한 생각이 숨이 가빠오게 만들었다. 걱정되냐며 어깨에 손을 올리던 선월이 날 보며 작게 말했다. 널 지켜줄 사람들은 많다. 우리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아. 코끝으로 확 들어오는 찬기에 잠에서 살짝 깼다. 이불을 아무리 뒤집었어도 으슬으슬 떨리는 추위 때문에 비몽사몽으로 가늘게 눈을 떴다. 숨을 쉴 때마다 입김이 날 정도로 방 공기가 너무 싸늘했다. 오늘 밤은 유난히 춥구나. 아직 한겨울도 아닌데 이 정도로 춥다니. 이번 겨울은 엄청 길려나 보다 하고 몸을 뒤척였는데 갑자기 침대가 으르렁대며 떨렸다. 침대와 같이 내 몸도 떨렸는데 추위에 떠는 정도로 이 정도로 흔들리나 싶어 의아하던 차에
점점 더 심해지는 진동에 놀라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다. 순간 침대 귀퉁이 모서리에 서서 빤히 바라보는 그것과 눈이 마주쳤다. 그것은 엷은 미소를 띠며 날 바라봤는데 언제부터 달려있던 건지 그 퀭한 구멍을 대신해 윤기 없는 바둑돌 같은 눈 같은 것이 달려있었다. 흰자조차 없는 그 새카만 눈이 마치 연옥으로 가는 문 같았다. 매일 마주하는 것이겠지만 도통 그 두려움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 공포감은 가중될 뿐. 떨리는 몸을 부여잡고 억지로 입을 열었다. 왜 나여야만 하는지, 어디에서 온 건지. 그것은 말없이 가만히 날 내려다볼 뿐이었는데도 중압감 같은 게 느껴졌고 마지막 정신줄만 겨우 잡고 있을 뿐이었다. 그것은 슬며시 손을 뻗었는데 가늘고 긴 그림자가 내 쪽으로 길게 늘어져 왔다. 이마에 순간 찬기가 스며들더니 극심한 추위가 온몸으로 퍼졌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점점 커지는 소음에 정신이 혼미해졌다. 난 꿈을 꾸는 건지 어딘가에 홀로 서 있을 뿐이었고 주위를 온통 둘러보아도 컴컴한 암흑뿐이었다. 순간 달칵하는 소리 같은 게 났는데 주위가 밝아지면서 보인 건 예전 살던 반지하 집 방안이었다. 조심스럽게 어둠에서 나와 뒤를 돌아보자 이상하게도 내가 나온 곳은 장롱 아니었다. 주방에서 달그락대는 소리가 나서 그쪽으로 가보았는데 믿기지 않게 그곳엔 엄마가 서 있었다. 엄마 언제 돌아온 거야? 나 지금까지 꿈을 꾼 걸까? 혼란스러움을 잠시 뒤로 하고 엄마 하고 부르며 손을 뻗었다. 그런데 내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엄마는 설거지를 멈추지 않았고 내 입에서 탄식이 나올 때쯤 현관으로 내가 걸어 들어왔다. 또 다른 내가 엄마에게 학교 다녀왔어. 오늘 점심은 뭐야? 하고 웃는데 우리 쓰레주 좋아하는 된장찌개하고 엄마가 방긋 웃었다. 방에 들어온 나는 엄마 장롱 새 거야 라고 했는데 낯이 익는 광경이었다. 그건 엄마가 집을 나가기 2달 전쯤 보험회사에 같이 다니던 팀장 아줌마네서 얻어온 장롱이었다. 그때 엄마가 말하길 그 아줌마네 동생이 쓰던 장롱인데 산지 몇 달도 안 돼서 돌아가셨다고. 지병이 있어서 계속 아파하셨는데 그분 남편이 이제껏 제대로 된 살림살이 한 번 못 써봤다고 한탄하던 아줌마 동생에게 선물한 장롱인데 얼마 쓰지도 못하고 돌아가셔서 보고 있으면 맘 아프다고 버리겠다는 것. 새 건데 아깝다고 엄마 생각이 나서 연락해서 줬다고 했었어. 우리 집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쓰던 오래된 장롱이 있었는데 아빠라는 인간이 술 처먹고 열받는다고 주먹으로 쾅 때려서 문이 푹 쪼개져 들어간 걸 스티커 붙여서 몇 년째 쓰고 있었거든. 나는 너무 잘 됐다고 신나했는데 엄마가 그 집 아줌마가 담배를 많이 펴서 장롱이 닦아도 누렇다고 나보고 좀 닦아 놓으려고 해서 열심히 닦아대고 차곡차곡 이불과 몇 벌 안 되는 옷을 예쁘게 개서 넣었다. 그 상황이 그대로 내 눈앞에서 벌어졌다. 내가 겪었던 그 상황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래 내가 나를 보고 있었다. 그게 꿈이란 걸 일쯤에도 그 상황에 나는 계속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좋은 장롱이라 서랍장에도 레일이 달려 있어서 안 무겁게 잘 열린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었는데 그걸 보니 피식 웃음 났다. 따끈한 밥상을 들고 들어온 엄마는 된장찌개에 조기를 찢어주며 토요일인데 우리 단둘이 데이트하러 갔다 올까? 하곤 활짝 웃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생생한지 난 그 자리에서 너무 행복해 눈물이 났다. 그리고 그 꿈에서 영원히 깨고 싶지 않았다. 난 아직 엄마 품이 그리울 14살 소녀였으니까. 쓰레주야 하고 날 보고 밝게 웃어줬다. 엄마는 과거의 내가 아닌 지금의 나를 보고 쓰레주야 쓰레주야 화들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눈 주위는 축축했고 내 눈앞엔 선홀이 있었다. 한참을 깨어도 안 일어나서 걱정했다며 꿀밤을 쥐어박았다. 나는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 엉엉하고 아주 크게. 평소답지 않게 당황한 선홀은 꿀밤 때문에 내가 우는 줄 알고 양거푸 사과했다. 하지만 내 통곡의 의미는 당연히 그게 아니었다. 보고 싶은 어머니, 내 엄마, 지금은 어디에 계시는지. 이 글을 쓰는 와중에도 너무 그립다. 엄마 하고 한 번만 불러보았으면. 나는 꾀작꾀작 밥알을 세고 있었다. 선홀의 고집에 억지로 식탁에 앉았지만 아직도 그 감정에 여운이 가시지 않아 훌쩍거리고 있었으니까.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뒤적거리다 국만 두어 번 떠먹곤 일어났다. 소파에 앉아 TV를 괜히 이리저리 돌리고 있는데 선월이 갈아낸 딸기를 주며 이모 모레 돌아오신다 하고 얘기를 꺼냈다. 이모라 함은 아줌마를 말하는 것 같아서 아 하고 짧게 대답했다. 잠시 우물쭈물하더니 선월이 아줌마와의 첫 대면을 말했는데 아줌마의 신병을 제일 먼저 안 게 선월이라고 했다. 선월은 10대의 신을 모셨는데 그쪽에서 꽤나 명성이 있었나 보다. 다 죽어가는 동생을 위해 아줌마의 친정오빠가 선월을 데려왔고 신병을 고치고 집안을 세우려면 신내림을 받아라 하니 아줌마가 욕을 하며 선월을 내쫓았는데 선월은 아줌마의 고집도 고집이지만 걱정이 많이 되었다고. 그렇게 그 집에 들락거리며 신내림을 종용하고 어르고 달래고 협박도 해보고 별수를 다 써도 아줌마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지만 잦은 왕래로 정이 들었는지 친정 오빠의 사례금보다 더 많이 신경 쓰고 보살피고 하면서 지금까지 친구 역할로 오랜 시간 지내왔다고. 아줌마가 성격은 까칠하지만 한 번 인연이 된 사람은 쉽게 보지 않는다며 논산에 간 것도 장군 모시는 선월의 신어머니께 간 거라고. 그 의미를 알겠냐 내게 묻길래 난 앞서 했던 말들도 이해를 못했기에 고개를 가로저었다. 선월은 아줌마가 그토록 증오하던 신내림을 나 때문에 받으러 가셨다고 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왜 하필 나 같은 것 때문에. 얼마나 안사이라고 날 위해 그분이 희생하셔야 하냐니까. 그게 아줌마의 의지니 미안해할 필요 없다. 그저 모르는 척하라고 했다. 그런 사실을 알면 내가 당연히 거부할 거니 비밀로 하라 하셨지만 선월은 내가 알고 있는 게 앞으로의 일에도 좋을 것 같아 얘기했다고 한다. 굉장히 혼란스러웠다. 난 그 많은 일을 겪은 것도 이런 빼박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진 것도 어린 나에게는 견딜 수 없는 시련 같았다. 왠지 돌아오는 아줌마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아줌마가 돌아올 날이 될 때까지 신경을 너무 써서 선점을 자야 했고 그것과의 사투로도 굉장히 기진맥진한 상태였다. 아줌마가 돌아왔다. 보자마자 이년아 잘 있었냐 하고 웃으며 볼을 잡아당기는데 어쩔 수 없이 억지 웃음을 지었다. 신내림 받느라 힘들었는지 얼굴이 좀 푸석푸석해 보였지만 그 세파에 찌든 얼굴이 뭔가 매끈하고 빛이 나는 게 뭔가 고통이 덜어진 느낌이라 얼굴이 더 좋아진 것 같았다. 아마도 수년간 몸 안의 것이 어지간히도 괴롭혔을 테지. 같이 지낸 동안 이상한 행동 같은 건 한 번도 안 보여줬지만 난 아줌마가 힘들어한다는 걸 느꼈으니까. 아줌마는 혼자 온 게 아니었다. 새하얀 백발을 쪽을 쥐고 연한 옥색 한복을 입은 노파와 50대 중반 정도 돼 보이는 중년 여자와 함께였다. 선월의 어머니 오셨냐며 맨발로 뛰쳐나가 짐을 받고는 팔을 끌어 집 안으로 모셨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른이니 인사를 하려 앞에 가섰는데 노파와 눈이 마주친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요동쳤다. 아줌마는 잽도 안 될 정도의 중압감이었는데 눈매가 번뜩이는 게 마치 호랑이 같았고 백발까지 선해서 그런지 꼭 산신 같은 느낌이랄까. 어렵사리 인사를 했는데 나 같은 건 하천 타는 듯이 그냥 가버렸다. 선월은 자기가 더 무안했는지 애써 웃으며 어머니가 좀 애들하고는 영 안 친하셔서 하고 웃더니 귓속말로 저분이 아줌마와 자기의 신어머니라고 장구를 몸에 담아 다니신다더니 포스가 진짜 남달랐다. 중년 부인은 제자라고 했는데 같이 있는 동안 단 한마디도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아마도 벙어리라 추측해본다. 아줌마는 뜬금없이 선월과 바람이나 좀 쐬고 오려고 했는데 선월은 아무 질문 없이 내 손을 잡고 나가자는 눈짓을 했다. 그렇게 따라 나가 다저녁 때 돌아왔는데 현관을 열자마자 역한 향냄새가 선월의 집에 늘 가면 나던 냄새가 났다. 킁킁거리며 이리저리 둘러보는 날 보고 선월이 그랬다. 아줌마 신당 때문이라고. 그걸 도우려고 신어머니랑 두 분 같이 오신 거라고 말이다. 그 말을 들으니 진짜 실감이 났다. 아줌마가 이제 무당이구나 정말 무당이 됐구나 하고 아줌마 방에서 뭔가 시끌시끌 소리가 나더니 세 분이 나오셨다. 편의상 신어머니는 장군 할머니 중년 여자는 제자라고 하겠다. 장군 할머니와 제자는 자리에 앉지도 않고 기도 때문에 가봐야 한다며 채비를 하셨다. 선월이 피곤한 아줌마를 대신해 할머니들 터미널까지 모셔드리기로 했다. 선월은 바로 집으로 갈 거라며 짐을 챙겼고 그 사이 할머니가 아줌마에게 당부 같은 걸 하고 있었다.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 현관에서 배웅하려 하니
갑자기 날 매섭게 돌아본 장군 할머니는 등짝을 세게 쳤다. 순간 아픈 느낌보다 잠시 어질하더니 컥 소리와 함께 앞으로 고꾸라졌다. 제자는 날 일으켜 부축하였고 어리벙벙한 눈으로 바라보는 나에게 어린 것이잖아다. 나머지는 너희 몫이다 하고 돌아섰다. 뭔진 몰라도 배웅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 대문까지 쫓아가 인사하고 돌아오는 길. 희한하게도 걔들이 날 보고 짖질 않았다. 그땐 그게 우연이라 생각했다. 아줌마가 물 좀 달라 하기에 갖다주고 소파에 앉아서는 그동안 어땠냐 묻기에 그것에게 시달린 이야기부터 꿈 얘기까지 빠짐없이 얘기했다. 그게 전부냐 혹시 꿈에서 그것을 보았냐 뭔가 미심쩍은 건 없었냐 묻기에 아니라고 했더니 순간 아줌마 눈이 번뜩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그리곤 피곤하니 내일 얘기하자며 방으로 들어갔고 나도 긴장이 풀렸는지 잠이 쏟아져서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 아줌마의 말을 곱씹어 보았지만 난 도통 뭘 놓친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알 길이 없었다.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그날은 이 집에 온 후 두 번째로 그것에게 시달림을 당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한 꿈을 꿨다. 내 방 창가에 키가 작고 야리야리한 여자아이가 서 있었는데 내 인기척을 느꼈는지 날 돌아봤다. 하얗고 예쁜 아이였다. 날 보고 씩 웃더니 손을 내밀어 창밖을 가리켰다. 그곳은 그 집의 정원이 그대로 보였는데 어느새 그 애는 그곳에 가 있었다. 제일 큰 나무 밑에 서서는 날 향해 크게 손을 흔들더니 서서히 모습이 사라져갔다. 이상하게도 그 상황이 무섭지 않고 오히려 따뜻한 느낌이었다. 그렇게 잠에서 깨니 동틀 무렵이었고 이왕 깬 거 아침이라도 준비하자 싶어 주방으로 갔다. 서툰 솜씨라도 내가 받은 그 은혜, 미안함을 갚을 마음에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다. 그깟 별로 어림도 없지만 할 수 있는 선에서 뭐든 도움이 돼야 내 마음이 조금 편할 것 같았으니까. 아줌마는 아직 안 일어난 듯 했다. 일어나 마실 물 한 잔을 들고 아침을 같이 먹고 싶은 마음에 노크를 했는데 인기척이 없어 살짝 문을 열었다. 어두운 방 안 그곳을 밝히는 등과 초들 무시무시한 그림이 그려진 벽화와 무구들 그녀가 진짜 무당이라는 게 실감났다. 순간 등 뒤에서 불호령이 떨어지고 방을 엿본 게 매우 불쾌했는지 혼을 냈다. 그렇게 화내는 것도 처음 봤지만 서운한 마음도 들어 눈물이 찔끔 났다. 그래도 내 잘못이니 사과드리고 식사 드시라 하곤 방으로 들어가 누웠다.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아줌마가 들어왔다. 아깐 미안했다며 요즘 예민해서 그런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당이 있는 이유는 이제는 선월 같은 무당이 된 것, 진가 쪽의 조상씨를 모시는 만신이 된 것, 삼산 돌기며 내림까지 하는데 며칠이 걸렸고 나머지는 장군 할머니께 시형님 모시는 방법 등 무속인으로서의 자세를 배우고 산에 들어가 기도하고 뭐 그런 것을 하느라 20여일 걸렸다며 집에 돌아오니 피로감이 한꺼번에 몰리기도 하고 나에게 얘기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내가 몰래 엿본 게 좀 당황스럽다 보니 화를 낸 것 같다며 오히려 사과했다. 그런 그녀를 보니 더 미안해졌다. 다 알고 있었지만 본인 입으로 나에게 그 말을 하는 게 더 가슴 아팠다. 난 조심스레 용기를 내서 말했다. 어째서 갑자기 내림을 받으신 건지 그 이유 알아도 되겠냐고 말이다. 아줌마는 잠시 놀란 것 같더니 다 알고 있었냐는 표정으로 숨김없이 얘기해 주마 했다. 나를 만나기 며칠 전 꿈을 꿨는데 작은 나비가 하나 집으로 날아들더란다. 나비는 날개가 반쯤 꺾여서 버둥대며 아줌마 발 앞으로 떨어지길래 조심스럽게 들어 손바닥에 올려놨더니 금세 날개가 펴지며 날아가더라고. 나비가 가는 걸 한참 올려다보고 있는데 그토록 보고 싶어도 단 한 번도 꿈에 나오지 않던 죽은 딸이 앞에 서 있었단다. 말없이 미소만 짓고 있길래 너무 기뻐 안아보려 하니 사라졌고 잠에서 깼는데 뭔가 범상치 않은 꿈이라고 생각했다 한다. 그러고 며칠 후 뭐에 끌리듯 목욕탕에 갔고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된 거라고. 처음엔 내 모습을 얼핏 보고는 그녀처럼 기구한 운명인지 알았는데 전혀 영의 밝은 타입이 아닌데다 그것의 기세가 굉장해서 분명 원혼 귀라 생각했는데 몸 안에 울림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쉴 새 없이 곧 죽겠다라고 되뇌었다고. 기도 굉장히 약해서 거의 그것의 아우라로 덮여있어. 한눈에 봐도 위태위태한 상황이었는데도 생각보다 내 경계가 심해서 어차피 필연이면 분명 다시 만날 거라는 생각에 보냈는데
몇 시간도 채 되지 않아 만나는 거 보니 내가 나비가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단다. 내가 생각보다 순순히 따라와줘서 어찌 집에 데려오긴 했는데 그녀도 앞으로 어찌해야 할지 난감했다고. 그리고 그날 밤 꿈에 딸이 나와서는 우는 그녀를 가만히 보더니 자기가 죽은 건 명이 다해서 간 거니 그만 슬퍼하라며 달래더란다. 억울하게 요절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평온한 모습에 계속 슬퍼하고 힘들어해서 딸이 극락왕생하지 못했던 것 같아 이제 그만 힘들겠다 다짐했단다. 딸은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그녀에게 응원했고 주먹 쥔 손으로 뭔가를 건네주었는데 그때의 나비였다고 한다. 엄마가 지켜줘야 해. 그래야 우리의 업이 풀리는 거야라는 말을 남기고는 잠에서 깼다고 한다.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습한 기운과 악취 같은 게 나서 헐레벌떡 내 방으로 달려왔는데 나는 몸이 얼어붙어 있었고 그것이 모습을 본 순간 내 몸에서 분리돼서 나온 모습은 엄청나게 큰 머리카락 뭉치처럼 생긴 온기였는데 꽤나 양기를 먹어서 그런지 힘이 대단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모습이 갖춰지진 않아 적당히 쫓을 수는 있었다고. 하지만 임시 방편일 뿐이고 정식으로 죄를 지내거나 무명의식이라는 걸 하기에는 그녀가 역부족이어서 제대로 만신이 되질 않으면 도울 수가 없는 일이라고 말이다. 그래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딸의 의지가 한몫한 거지. 내가 불쌍해서 그녀의 인생을 바꾼 건 아니니 부담 갖거나 미안해하지 말라고 했다. 딸의 말처럼 얽힌 업을 풀기 위해서니까. 순간 내 머릿속은 스친 건 지난밤 꿈에 나온 하얗고 야리야리한 소녀의 모습이었다. 아줌마에게 꿈 얘기를 하며 혹시 딸의 모습이 이러이러하냐 하니 거의 흡사하다고 했다. 살아생전에도 많이 먹여도 살이 안 찌고 몸이 약해서 늘 걱정이어서 불면 날아갈까 화초처럼 키웠다고. 항상 하얗고 매끈한 얼굴로 엄마하고 뛰어와 안기곤 했는데 한 발에 쏙 들어올 정도였다고 하는 그녀의 두 눈이 축축하게 젖었다.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던 아줌마의 딸이 어째서인지 모르지만 날 도와준다고 하는 게 이상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는데 나이가 어려서 그땐 아줌마의 말도 다 이해하지 못했었고 이런 상황들이 신기하고 내가 마치 소설의 주인공이라도 된 듯한 느낌에 잠시 넋이나가 있었던 것 같다. 도대체 그 업이란 게 무엇인지 지금도 나는 모른다. 전혀 연고도 없는 사람들끼리 인연과 필연이라는 걸로 얽혀 사는 것도 신기할 뿐이고 정우가 다 됐고 선월이 왔다. 그녀와 나는 얘기를 나눈 후로 묘하게 더 돈독해졌고 선월은 비상한 눈치로 우리의 얘기가 오갔다는 걸 알고 있는다는 듯 사인을 보냈다. 아줌마는 신당 관리로 분주했지만 절대 나에게 심부름이나 도움을 청하지 않았기에 선월과 나는 방해될까 싶어 장이라도 볼 겸 외출했다. 가는 길에 지난밤 그것을 못 보고 아줌마의 딸에 관한 꿈을 꿨다 얘기하니 장군 할머니의 도움이 크다고 했다. 그 할머니의 호령 한마디면 웬만한 영가는 벌벌 떨 정도라고 했다. 무서운 장군님을 모시는데 잔챙이들은 위협 한 번으로 또 떨어져 나가는데 나 같은 경우는 의식 없이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도움 줄 수 있는 건 아줌마와 내가 준비될 때까지 힘을 빼놓는 것 뿐이라고. 아마 며칠은 잠 잘 잘 거라며 웃었다. 지금도 그때도 무속이라는 것은 이해가 도통되질 않는 어려운 것이다. 역시 그 속까지 알려면 직접 무속인이 되는 수밖에. 선월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반가운 사람을 만났다. 마침 선월의 집에 가던 그 술집 언니였다. 한참 선월과 얘기를 하더니 자그만 보따리를 주고 돌아가길래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심드렁한 얼굴로 가게 다시 잘 된다고. 한 군데 더 확장해서 떡이랑 음식 한 거 주려고 왔다고 했다. 선월은 내 생각보다 더 영험한 것 같았다. 그나저나 그 언니는 뭐하러 이 먼 곳까지 왔을까 생각했는데 아마도 선월을 좋아하는 것 같았다. 몇 번 못 봤지만 하는 행동이며 말투며 그런 곳에서 일을 하니 그럴 수도 있다 생각했지만 그래도 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 얘기했더니 선월이 발툭 뛰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총총걸음으로 가버리더라. 궁금해졌다. 선월의 과거 그리고 현재 그 박수무당의 삶이. 그에게 물었다. 선월, 무속인의 삶이란 어떤 거야? 느린 걸음으로 걷더니 그는 얘기했다. 그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은 없어. 다만 벼랑 끝까지 몰려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을 때 죽는 것과 바꾼 삶이랄까 죽기 아니면 신내림 둘 중 하나였으니까 나만 아프면 되는데
내가 꼼짝하지 않으면 내 주위 사람들이 다쳐. 그렇게 동요를 이끌어내는 거야. 굴복할 수 있도록. 난 좀 부끄러워졌다. 난 이렇게 아줌마와 딸 선월등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받고 있는데도 그것과 마주칠 때면 고통이 끝날 수 있게 죽게 해달라 기도했는데 선월은 그 어린 나이에 도움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심지어 친어머니가 직접 장군 할머니에게 보낼 정도였으니 그 상처가 이루 말할 수 있었을까? 나 같은 건 감히 말도 꺼낼 수 없을 정도로 말이다. 그래도 선월은 그때의 선택에 더 이상 후회는 없다며 지금은 예쁜 선녀님과 같이 사니 더 좋다고 했다. 선월에게 여자친구는 없었냐니까. 무속인은 평생 혼자 살아야 한다고 했다. 일종의 계약 같은 거라. 내가 신령님과 쭉 같이 살기로 했으니까 바람 피우면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무당인데도 행실이 천하고 기도도 주기적으로 드리지 않으면 영이 탁해져서 무당의 재구실을 못하고 몸도 마음도 망가지게 된다고.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무당이 많이 없는데 성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영이 탁해 제대로 볼 줄도 모르면서 나처럼 원기나 잡기 같은 게 붙은 사람에게 구명의식을 해야 함에도 신령으로 둔갑시켜 내림굿을 종용하는데 그마저도 제대로 된 내림굿도 아니고 상차림만 해서 북만 두드리니 온천지 잡기가 다 붙어서 또 다른 선무당을 만들어내니 신어머니도 제자도 다 하나같이 돈에 눈먼 사위비가 되는 거라며 열변을 토했다. 그런 얘기를 쭉 듣다 보니 좀 무서워졌다. 내가 만약 계속 우리 집에서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분명 목사님의 안수기도 같은 걸로 사탄을 내쫓는다며 어디 산속에서 감금당하거나 아님 아줌마와 선월처럼 좋은 사람들을 못 만나게 돼서 선무당이 됐거나 선월이 그런 내 마음을 읽었는지 우린 전생에 분명 인연이었을 거라고. 내가 분명 선월과 아줌마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을 거라고. 그걸 끄기 위해 억겁의 시간을 거쳐 여기까지 온 거라고 말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설명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니 그 말이 일리도 있다고 생각됐다. 선월에게 그럼 내 인생도 점쳐줄 수 있냐고 물었다. 그는 쓴 웃음을 지으면서 넌 아직 어리니까 그럴 필요 없어라고 했다. 그러면서 너 말이야 돈 많아? 내 복채는 비싼데 하길래 내가 돈이 어딨어. 하니 그럼 더더욱 안 되겠네 하고 농을 치더니 깔깔 웃으면서 집으로 쑥 들어가 버렸다. 난 앞으로 어떻게 될까? 평범한 학생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집에 오니 아줌마는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있었다. 통화가 끝나고 우릴 불러 앉혀놓고 얘기를 시작했다. 우선은 내 얘기를 시작했다. 난 한 번 더 그것과 만나야 하는데 거기서 얻은 결과로 구명의식 날짜를 정할 거라고. 아줌마의 의견으로는 그 장롱이 문제라고 했다. 요절에 죽은 이의 물건을 아무런 조치도 없이 가져오면 그 물건에 붙어있는 영과도 따라오는데 아마도 엄마가 큰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내 생각에도 엄마는 크리스천이다 보니 미신 같은 거엔 콧방귀도 안 뀌었다. 당연히 조치 같은 건 안 봐도 비디오겠지. 그런데 문제는 엄마도 아닌 나에게 붙었다는 거고 교회에서 있던 일 전에는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말이야. 그러니 그 원인을 알면 도움이 많이 될 테니 힘들더라도 한 번 더 시도해 보자고 했다. 당분간은 장군 할머니 덕에 세력이 좀 약해졌으니 빠른 시일 내에 끝내야 한다고. 나도 체력을 좀 키워놔야 그것과 싸우는 것도 앞으로의 의식에 버틸 수도 있을 거라며 말했다. 그리곤 선월에게 몇 장의 부적을 건넸다. 내 방만 빼고 여기저기 부적을 붙였는데 그것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걸 막기 위함이라고. 가뜩이나 아줌마의 시령님이 그것 때문에 심기가 많이 불편한데 의식 치르기도 전에 그것과 싸움이 나서 꽁꽁 숨어버리기라도 하면 장기전이 될 것 같아서 붙이는 거라 했다. 내가 아는 건 그것도 다 알게 되는 거니 몰래 일을 처리해야 하지만 어차피 장군 할머니 덕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돼서 약이 바짝 올라있을 테니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거라고도 말했다. 어차피 난 들어도 잘 모르니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됐고 그것과 만나야 하는 게 두렵고 떨렸지만 전처럼 나약한 마음은 들지 않았다. 내 주위엔 날 지켜주는 부부 아니 셋이 있으니까 말이다. 며칠이 지난 밤이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인지 감기 기운이 들어서 골골거렸더니 선월이 약을 사다 주고 갔다. 잘 채비를 하고 약을 먹고 잤는데 잠깐 잤을까. 너무 추워서
약기운이 든 몽롱한 상태로 눈을 떴는데 내 머리맡에 그게 있었다. 나를 바라보는 게 느껴졌는데 약 때문인지 몸에 힘이 안 들어가져서 일어나질 못했다. 그것이 머리를 쓰다듬는데 머리가 마구 울렸고 앙상한 손이 팔을 스치니 팔이 쪼개지는 것 같았다. 그렇게 온몸 구석구석을 터치하며 고통을 줬는데 겨우 떨어지는 입으로 외쳤다. 난 내가 두렵지 않아. 어떻게든 내가 온 곳으로 돌아가게 만들겠다고 악을 썼다. 그것이 조금씩 동요하는 게 느껴졌다. 갑자기 그것이 내 얼굴에 그 더러운 얼굴을 비벼대며 가래 끓는 듯한 저음으로 얘기했다. 내 이름을 찾아줘. 그리고 불러줘. 그럼 내가 가장 필요한 걸 돌려줄게. 온몸에 소름이 돋고 그것이 얼굴을 비빌 때마다 얼굴에 뭐가 기어가는 듯 했다. 악취는 말할 것도 없었고 그것의 얼굴이 뚝뚝 떨어지며 내 얼굴에 떨어졌는데 너무나도 끔찍했다. 빌어먹게도 터져나오는 눈물 때문에 내가 두려워한다는 걸 들켜버렸다. 그것이 킬킬대고 웃더니 다시 얼굴을 들이대고 귀에 속삭였다. 쭈그렁 할미가 오라는 게 내 본 모습이니 보여주마. 그대로 전해줘라. 너로 비롯되었으니 너와 같이 가겠다고. 무릎에서 엄청난 속도의 주마등이 지나갔다. 마치 영화 필름을 돌리듯이 굉장히 빠른 속도의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았다. 그래서 지금도 일일이 다 기억난다. 그곳엔 내가 있고 그것이 있고 또 다른 내가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것은 내 삶이 아니었는데 다른 사람의 삶인데도 마치 내가 겪은 일처럼 머릿속에 박히더라. 우린 단란한 세 식구였다. 남편과 나 다 큰 아들 하나. 생일이었는지 케이크에 불을 껐고 아들이 선물을 내밀었다. 작은 선물 상자에서 꺼낸 건 열쇠고리였는데 아주 낯익은 거였다. 난 아주 행복하게 웃었다. 순간 원래 난 뭔가 깨달았지. 내가 놓친 게 무언지 뭘 잘못했는지. 어째서 그것이 나에게 온 것인지 갑자기 그것이 소름 끼치게 웃었다. 내가 깨달았다는 거에 대해 매우 즐겁다는 듯이 그 문드러진 입으로 크게 웃으며 얘기했다. 내 이름을. 난 뭐에 홀린 듯 이름을 얘기했다. 박순자. 순간 몸이 붕 뜨는 느낌이었는데 그 뒤론 기억이 안 나고 깨어났다. 일어나서 방문을 열고 나갔는데 거실에 발을 딛자마자 구역질이 확 나더니 오버히트를 했다. 너무 놀라서 벙쪄 있다가 치워야겠어서 휴지를 가지러 탁자로 가는 한 걸음에 또 머리가 빙빙 돌면서 구역질이 나는데 한 발자국도 못 느끼겠었다. 결국은 방문에 기대서 겨우 앉아있는데 아줌마가 나와서 내 몰골을 보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셨다.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디디는 기회야. 라고 소리를 쳤는데 마치 노파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나서의 기억은 없다. 내가 눈을 떴을 땐 선월과 아줌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도 보고 있었는데 일어나니 두통도 엄청 심하고 온몸이 다 아파서 마치 심하게 급체한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내 몸 상태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선월이 지난밤 일을 다급하게 물었다. 어쨌든 난 그 일을 기억나는 선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선월이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냐 묻길래 사실 그 이름의 주인공은 모르는데 그 꿈에서 나온 그 여자의 이름 같다고. 그것이 이름을 부르라길래 정말 자연스럽게 부르게 되었다니까. 선월은 정색한 표정이었고 아줌마는 한숨을 푹 쉬었다. 내가 뭔가 큰 실수를 한 걸까 생각했는데 그럼 그 열쇠고리는 뭔지 묻길래 있었던 일을 얘기했다. 엄마가 나간 후 남겨진 옷가지에 채취로 엄마를 대신했었다. 아직까진 냄새가 남아 있었으니까. 그러다 그 모습을 아빠한테 들켰는데 집 나간 엄마를 욕하면서 주정을 부리길래 너무 화가 나서 엄마가 나간 건 다 아빠가 남긴 빚 때문이라고 대들었다가 기절할 때까지 벨트로 맞았었다. 맞다 끼길 반복했는데 다 불태운다고 난리를 피우더니 옷을 가지고 나가버렸다. 장롱에 남은 건 옷걸이뿐이었다. 화가 나서 서럽게 울다가 혹시라도 남은 게 있을까 싶어 여기저기 뒤지던 중에 장롱 맨 밑 작은 서랍장 안에 검은 벨벳 원단으로 돌돌 말린 작은 걸 발견했는데 그걸 열어보니 열쇠고리에 있었고 꿈에서 본 그거였다. 달걀 모양 공의 작은 보석 알갱이들이 색색으로 박혀있는 장신구였는데 난 당연히 엄마의 것이라 생각했고 매일 가지고 다녔다. 집에 놔두면 아빠가 또 버릴 것도 같고 예쁜 게 맘에 쏙 들어서 지갑에 매달고 다녔는데 지갑을 안 가지고 다니는 날이 많아서
열쇠에다 같이 매달아서 벨트고리에 메고 다녔었다. 교회 안채에서 깨어난 후 학교를 갔는데 장신구만 쏙 빠진 채 고리만 달랑대고 있어서 기억을 더듬다 보니 그것을 보기 전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던 게 기억이 났다. 교회에 며칠 머무는 동안 이리저리 묻고 찾았는데 사무실에서 일하는 청년부 언니가 지하실에서 장신구를 보았고 다 깨져버려서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하길래 처음엔 엄마라도 이런 양 슬퍼했다가 장신구에 큰 의미 부여해서 가뜩이나 피곤한 삶 스스로 더 힘들게 만들지 말자 싶어 그동안 잊고 있었다. 근데 그게 꿈에 나온 걸 보면 엄마의 것이 아닌 것 같다고 쭉 얘기했더니 아줌마가 혀를 끌끌 차며 이제 알겠다는 듯이 얘기했다. 그 장신구의 주인이 그 꿈의 여자 즉 박순자의 것이고 아마도 장롱의 원주인 요절한 그 여자이자 그것인 것 같다고 얘기했다. 요절한 영가는 이승에 남긴 것에 대한 애착이 커서 미련 때문에 머무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머물던 곳이 다른 곳에 가버려 객기가 돼버리니 얼떨떨했을 텐데 소중한 것까지 웬 놈이 가져가 버리고 깨버렸으니 화가 났을 법도 한데 마침 그 장본인인 내가 허약 체질에 그놈 때 밥도 잘못 먹고 방황하고 다녀서 기가 쇠할 대로 쇠해 있으니 들러붙기 딱 좋았을 거라고.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럴만도 하겠다 싶었다. 가만히 듣던 선월이 한마디 거들었다. 이름을 짓거나 불러준다는 건 그것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이라고. 그럼 단순히 붙어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하겠다는 의사표시기 때문에 내 몸이 그것이 아주 쉬는 이걸 허락하는 일이 돼버린 거라. 일이 아주 어렵게 됐다고 했다. 무당이 할 수 있는 구명의식은 테마굿 같은 거라. 고명한 스님들이 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했다. 뭐라고 했는데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난다. 아무튼 할 수 있는 것. 일단 영가를 불러내 원하는 걸 해주고 좋은 곳으로 가길 구슬이던지 자꾸 버티고 못살게 굴면 시형님들 힘 좀 빌어서 강제로 내보내는 수밖에 없는데 후자 같은 경우 내가 입는 데미지도 크고 쫓아냈다 싶다가도 잠깐 피해 있다 다시 와서 더 악랄하게 괴롭힐 수도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전자 쪽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근데 이것이 하는 짓거리를 보니 그냥 통째로 나를 먹겠다는 듯해서 말에 하나 수가 틀리면 강제로 쫓아내야 하니 마음의 준비 정도는 하고 있어야 할 거라고. 얘기가 끝나고 목이 말라 거실로 다시 나가려는데 아까 같은 상황이 또 생겨났다. 방 밖으로 나가는 걸 누가 막기라도 하는 듯. 어지럽고 구역질이 나서 속이 답답하고 타는 것 같이 괴로워서 뒹구는데 순간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랄까. 말로 설명하기가 좀 힘든데 오감이 다 다친 것처럼 눈도 귀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전부 전원을 갑자기 끈 것처럼 다 꺼져버린 듯한 내가 내 몸에서 갇혀버린 듯했다. 단지 내 의식만이 깨어있는 것 같은 이상한 경험이었다.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 의식만 붙잡고 두려움에 떨게 한참을 그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전원이 탁 켜졌고 난방에 누워 있었다. 혼이 쏙 빠진 것처럼 정신이 하나도 없고 부자연스러운 게 유쾌한 상황은 아니었다. 선월과 아줌마는 내 눈을 빤히 보더니 한시름 났다는 듯이 한숨을 내쉬었다. 후에 두 분이 하는 얘기를 듣고 난 경악했다. 내가 암흑 속에 갇혀 있었을 땐 내 몸을 그것이 대신 쓰고 있었다고 말했다. 내가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고꾸라진 후 나를 부축하려 아줌마가 오자 엎어진 상태에서 눈만 굴려 아줌마를 쏘아보더라고. 그릇그릇 가래 끓는 듯한 소리를 내며 계속 치우라는 악다구니만 쓰는데 누가 봐도 그 존재는 내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고 한다. 아무도 내 몸을 누르거나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뭔가에 눌려있는 듯 버둥대는 게 그것이 속박당하고 있다는 거였다. 그건 부적의 영향이 크다는 걸 두 분은 당연히 알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 선월이 다가가서 그것에게 물었다고 한다. 무슨 원한으로 어린애 몸에부터 폐악질을 하는 건지 더 이상 발악하면 천도는커녕 구천을 떠도는 짓도 못하게 멸해버릴 거라며 몸포를 놓자 그것이 입꼬리를 올리더니 마음대로 해보라고 하며 혼자 좋게 가지는 않을 거니 어디 한번 누가 이기나 해보자며 깔깔 웃더란다. 그러고는 이내 몸이 늘어졌고 그제야 내 의식이 돌아온 거라고 했다. 그 소리를 들으니 온몸이 덜덜 떨렸다. 그것이 내 몸에 상주하고 있다는 것도 소름 끼치는 일인데 그것이 지배할 때는 내 몸을 불쾌하게도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한 번 겪은 그 암흑 상태가 너무 충격적이었기에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아마 코마 상태에 가깝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식물인간들이 나 같은 상황을 깨어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 건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해본다. 잠깐이었지만 너무 끔찍했다. 아무튼 내 생활이 지극히 정상도 아니었지만 더 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됐으니 다급한 마음으로 아줌마에게 살려달라고 부탁했다.